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화 설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화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소화기구랑 자동 소화장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뒷부분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 설비라고 하면은 우리 건물 내에 보면은 소화전 이렇게 벽 부분에 붙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화재 알림기 이런 거 누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스티커로 어떻게 불 끄는지, 이거 어떻게 소화전 사용하는지 사용법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화재가 났다 이러면은 발신기로 화재 났다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소화전 문을 열고 호스를 뺀 다음에 노즐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밸브를 돌리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을 향해서 쏘고, 불을 다 껐다 하면은 밸브 잠그고 제어반에서 펌프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호수 건조시키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까지 하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하고 옥외 소화전하고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하기보다는 옥내 특징, 옥외 소화전 특징 이렇게 비교를 하면 쉽게 들어가겠죠. 먼저 방수량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물 내에 있다 보니까 조금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1분에 130리터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옥외 같은 경우는 350리터 로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크죠. 방수압 같은 경우도 옥내에는 0.17메가파스칼 이상에서 0.7메가파스칼 이하로 이렇게 압력이 나오거든요. 옥외 같은 경우는 0.25 이상 0.7메가파스칼 이하로 나와요. 그래서 옥내가 0.17, 0.7 이하, 그 다음에 여기 뒤에 0.7은 똑같네요. 얘는 근데 좀 더 높아서 0.25에서 0.7 이하. 이래서 옥내랑 옥외랑 방수압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수량하고 방수 압력을 체크할 때는 실제로 설치된 것에서 동시에 다 개방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방수 시간 한 3분 정도, 방사 거리는 한 8m, 그리고 방수 압력은 옥내 같은 경우는 최소한 0.17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방수량하고 방수압하고 요거 두 개도 옥내, 옥외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호수 구경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옥내 같은 경우는 40mm예요. 그리고 호스릴로 이렇게 감겨있는 설비 같은 경우는 25mm로 좀 작기도 한데 어쨌든 40mm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외 소화전은 좀 더 구경이 커요. 65mm로 보시면 되고요. 수평 거리는 옥내 같은 경우는 25m 이하, 옥외 같은 경우는 40m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옥내 소화전하고 옥외 소화전 수원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항상 물이 적정히 차 있어야 불을 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조, 수위계 등으로 수원의 양이 항상 적정한지 확인을 해주고, 방식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펌프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력 챔버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끌어와가지고 펌프처럼 활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고가 수조 방식은 이렇게 물이 수조가 이렇게 높이 있으면 여기서 낙하할 때 압력과 위치 에너지 차이가 생기잖아요. 요렇게 해서 쓰는데 이 정도 압력이 나오게끔 하려면 높이가 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좀 저층에서는 설치하기 힘들겠죠. 압력 수조 방식은 뭐냐면 수조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공기를 같이 충전을 해가지고 발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탱크 설치 위치가 특별히 제약이 없고 물하고 공기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니까 압력을 좀 세게 올릴 수 있겠죠. 가압 수조 방식은 애초에 탱크에다가 공기를 같이 불어넣어가지고 가압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은 필요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옥외 같은 경우는 지상용, 지하용 이런 식으로 소화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화전 설치 개수에 7세제곱미터 이렇게 곱한 양 이상으로 수원이 설치가 돼 있어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제어반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중요한데 이 감시 제어반 스위치가
항상 오토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스위치가 정지 상태다 이러면은 소화 밸브를 아무리 개방해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로 돼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 주고요. 또 기타 각종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봐야 돼요. 만약에 뭔가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뭔가 소화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뭔가 오류가 났기 때문에 소화 펌프가 작동을 안 합니다. 다른 표시등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같이 봐줘야 돼요. 다음은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천장이나 벽에 이렇게 뭔가 화재가 났다 이러면은 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방사돼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을 말을 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쇄형, 하나는 개방형인데요. 말 그대로 폐쇄형은 이렇게 헤드가 평소에는 막혀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화재가 나서 온도가 올라갔다 이러면 여기 막아놓은 가열체가 녹거나 파괴되거나 아니면 이탈되면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를 우리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하고요. 개방형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한 가열체가 없이 항상 열려있는 헤드를 우리가 개방형이라고 하죠. 스프링클러는 설치 장소마다 기준 개수들이 있어요. 요거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공장 창고 중에서 뭔가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30개를 설치를 해요. 하지만 그 밖의 것은 20개를 설치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판매시설이나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30개를 설치를 해요. 하지만 그 밖의 것은 20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30, 20, 30, 20 이렇게 나가고요. 기타 시설 중에서 헤드 부착 높이가 8m 이상이다 이럴 경우는 좀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20개고 그 미만이다 이러면 10개예요. 아파트는 10개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좀 아무래도 아파트가 좀 주의 깊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실생활에 많이 직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10개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파트를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고층이라든지 아니면 지하나 지하 역사 이런 데도 좀 불나면은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30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좀 방식이 있는데 습식, 건식,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그리고 뭐 일제 살수식 뭐 요런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습식 같은 경우는 좀 작동 방법을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화재 발생했다 이러면 헤드가 개방되고 2차 측 배관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1차 측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면서 클리퍼가 개방이 되고 그러고 압력 스위치가 막 작동을 하면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앞 글자만 따서 화, 해, 이, 일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점검할 때는 경보 스위치를 일단 정지 위치에 놓고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뭔가 필요하다 하면은 정상 상태로 해서 경보 스위치가 울리게끔 하고 경보를 확인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 때나 삐용삐용 하고 경보가 울리면은 사람들이 막 불났나 하고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경보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해서 일단 정지로 하고, 만약에 경보 스위치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면 사람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거나 해가지고 정상 상태로 놓은 다음에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는지 여러 밸브들을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말단 시험 밸브도 열어서 가압수가 배출되는지도 보고, 알람 밸브가 작동을 해서 2차 측 배관 압력이 저하되는지 클리퍼가 열리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고, 또 클리퍼가 열리면서 뭐 압력 스위치 이런 게 작동하는지 이런 등등의 단계별로 구조물 이런 걸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습식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구조가 일단 단순하고 그러다 보니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불이 났다 하면은 신속하게 되고 유지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아무래도 습식, 물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얼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 제한이 있고, 또 헤드가 만약에 작동이 잘못됐다 이러면 수손 피해라든지 물이 있기 때문에 배관 부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단순하고 효과가 좋고 또 저렴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물이다 보니까 좀 얼 수 있는 장소는 사용이 제한되고, 또 잘못 작동하면 수손 피해라든지 배관 부식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런 특징 기억해 주세요. 건식은 습식하고 좀 반대겠죠. 동결 우려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5개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단점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구조가 복잡해요. 건식 같은 경우는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화재 초기에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불이 더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불을 더
번지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일반 헤드인 경우는 상향형으로 좀 특별하게 시공을 해줘야 된다, 좀 신경 써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작동식 같은 경우는 불이 났다 하면은 일단 감지기가 작동을 하고, 감지기가 작동을 하면은 수동 기동 장치가 함께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도 작동을 하고, 전자 밸브, 중간 챔버, 그 다음에 밸브가 열리고 압력 스위치도 작동하고 사이렌 경보가 울리면서 2차 밸브로 급수가 되고 헤드가 열리고, 그러면서 펌프가 가동되면서 불이 꺼지는데요. 준비 작동식 또한 점검을 할 때는 경보 스위치를 정지시킨 상태로 시험을 합니다. 여기는 좀 단계가 많기 때문에 감지기가 작동을 하는지, 수동 기동 장치가 작동을 하는지, 뭐 여러 밸브들이 작동을 하는지, 각종 스위치나 뭐 회로등이 작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일단 장단점도 한번 살펴볼게요. 준비 작동식 같은 경우는 동결 우려 장소라든지 5개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헤드가 잘못 작동을 하더라도 좀 수손 피해 우려가 없고요. 헤드가 열리기 전에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좀 화재 조기 대처가 더 가능하죠. 대신에 감지기가 별도로 시공이 필요하고, 또 여기 단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시공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차 배관 같은 경우는 부실 시공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히 확인해 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단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위에 3개 같은 경우는 폐쇄형 헤드였는데, 일제 살수식 같은 경우는 개방형 헤드를 쓰고 있습니다. 일제 살수식 같은 거는 뭐냐면, 뭔가 감지기가 작동했다 이러면 담당 구역의 모든 헤드에서 물이 다 한꺼번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초기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죠. 불났다 하면은 한꺼번에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층고가 높은 장소에서도 불 끄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물을 대량으로 살수하기 때문에 수손 피해 우려가 있고, 또 화재 감지 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폐쇄형 헤드를 쓰는 습식 방식만 작동 방법을 기억해 주시고요. 화해 21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 점검할 때는 정지 위치에 경보 스위치 놨다가 경보 스위치도 확인해야 된다 이러면 정상 상태로 확인을 하는, 그래서 경보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는 걸 좀 방지해 주시고요. 습식의 장점, 단점, 건식의 장점, 단점, 준비 작동식의 장점, 단점, 그다음에 유일하게 개방형 헤드를 쓰는 일제 살수식의 장점, 단점,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원상태로 복구를 해놔야 되죠. 점검한다고 뭐 펌프 정지시켜놨으면 이거 다 자동으로 돌려놓고 정지를 해놨거나 뭐 제어반 건든 게 있으면 이거 다 자동으로 원상복귀 해줘야겠죠. 그리고 배수 밸브 열어놨다면 원상복귀로 폐쇄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펌프 성능을 시험할 때는 유량기에 기포가 안 들어가게 조심해줘야 됩니다. 배관 이음부에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후드 밸브가 수면이랑 가깝다든지 펌프에 공동현상 이런 게 생기면 기포가 들어가기 쉬운데요. 그러면 펌프 성능 체크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개폐 밸브를 급격하게 열면은 수격 현상이 발생해서 안 좋으니까 천천히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또 배수 처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집수정 배수 펌프의 용량이 소화 펌프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펌프나 모터 회전축 근처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조심해 주시고, 또 제어반 현장 측하고 명확하게 의사소 전달을 하면서 시험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왠지 옥내나 옥외 스프링클러 얘네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아예 스프링클러 방식이지 여기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이라든지 아니면 포, 이산화탄소, 뭐 할론 이런 등등으로 소화 약제에 따라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뭐 신부 화재에 적합해요. 그리고 화재 진화 후에도 깨끗하게 소화가 되고요. 피연소물에 대해서도 화재 피해가 적습니다. 전기 화재에 되게 효과적인 소화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산화탄소가 확 나오면 사람이 질식할 우려도 있고, 또 방사할 때
동상 우려라든지 커다란 소음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가 고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할론이라는 불활성 기체가 있는 소화 설비입니다. 할론 소화 약제가 나와서 질식 냉각 작용을 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또는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는 요런 할로겐 화합물이라든지 불활성 기체 계열의 소화 약제가 구비된 소화 설비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약제가 어떻게 방출되냐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는데, 전역 방출 방식 같은 경우는 뭔가 고정해놓은 일정 장치에서 약이 뿜어져 나와서 방출하는 방식인데, 밀폐된 공간에 효과적이겠죠. 국소 방출 방식은 요거랑 방식은 똑같은데 직접적인 화점에 집중적으로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얘가 좀 더 넓게 퍼지고 얘는 집중해서 끈다고 보시면 되죠. 호스릴 방식은 사람이 호스를 이용해서 직접 소화 약제를 끄는 이동식 소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